굉장히 많이 와고 있어요. 그렇게 비가 와보니까 이제 진 것 같다, 이 진거가. 강호순 사건으로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제주에서 또 젊은 여성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27살 수정 씨가 실종된 건 11년 전인 2009년 2월 1일.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은 어린이집엔 이튿날부터 무심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내렸던 그 비가 무엇을 쓸어가고 무엇을 남겼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1년) 전 그날 수정 씨의 마지막 모습을 아프게 기억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갔는데 네. 그날 모임이라 가지고 이제 일 다 끝나고 저녁 7시 반 정도에 만나기로 해서 실종자 수배 전단 속에서 해맑게 미소 짓고 있는 수정 씨. 토요일 저녁 여고 동창들을 만났던 그날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요양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장을 옮긴 근황을 묻자 무척 만족스럽다며 의욕에 넘쳐 보이던 수정 씨는 노래방에서도 마이크를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길어진 수다가 끝난 건 새벽 2시 30분.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 해서 그냥 학교에서 충충충 뛰어가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수정 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나온 직후 단골로 이용하던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주 시내인데 차가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마 시내 쪽에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했을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실망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3시 3분. 이 콜택시 회사에서 또 기다리라는 대답을 듣자 마지막으로 114에 전화를 걸었지만은 1초 만에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수정 씨의 흔적은 그 길 어딘가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종 당일 입고 나간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집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발견된 수정 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시신의 상태는 어땠을까? 시신 혹시 부패 상태 같은 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부패하지 않은 시신으로 발견된 건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게 논란이 됐었냐면 사망 시간. 절대로 하루 이상 지난 시체 아니다. 그리고 12시간 말도 안 된다. 이런 논란 속에 경찰은 피해자가 실종 당일 새벽 살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던 가방이 비에 젖은 채 발견됐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 전원은 실종 직후인 4시 4분에 꺼진 뒤 다시 켜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탔겠죠. 어쨌든 남자친구 싸운 상태에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고 20분이라는 시간 그 바로 제가 기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경찰의 수사 방향도 친구들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만약 남자친구 집 앞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에 마침 교통정보 수집용 차량 번호 판독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제주 도내 택시 3,700여 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당시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하기도 했던 택시기사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동 동선이 불명확하고 또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을 때 또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의 용의점을 좀 크게 둘 수 있는. 그런데 부검 결과는 경찰의 수사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목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건조가 돼서 그 색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까진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 장기의 부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체온이 겨울철이던 당시 바깥 기온보다 높다는 점을 종합해 부검인은 피해자가 시신 발견 당일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2월 1일과 달리 시신이 발견된 2월 8일 알리바이가 확인된 택시기사 박 씨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사건이 중요한 반전을 맞이한 것은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18년. 제주지방경찰청 미제 수사팀은 사건 이듬해 제주도를 떠나 잠적했던 용의자 택시기사 박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시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법의학자와 과학수사 전문가 5명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는 동물실험. 그 결과 피해자의 시신이 일주일 동안 부패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수분이 있으면서 바람이 싹 불면은 물기가 계속 날아갑니다. 물기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 기와를 계속 뺏어가 주니까 썩을 수가 없지. 적어도 2월 3일 전에 거기에 시체가 놓여 있었다. 비가 오기 전에. 그런데 사건의 반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 이어지는 7월 8일 2심에서도 박 씨에 대한 판결은 모두 무죄. 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하자 그의 변호인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과 간접 증거들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이 박 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고자 짜 맞춘 결과이며 박 씨는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거기 지나갔다는 거 하나만으로 구속까지 당하고 지금까지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사건 당일인 2월 1일 새벽 할증 시간 내내 택시 영업을 했다고 알리바이를 진술했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제주은행에서 유도해 간 인근 아파트까지 30대 남자 승객을 태워주고 이후 50대 남자 승객을 애월항까지 태워준 후 새벽 5시경 귀가했는데 경찰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차량 번호 판독기에 포착된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진술한 알리바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술 운행 경로상에 이 CCTV나 이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진술을 할 때마다 좀 진술 내용이 좀 번복이 되어지고 내용이 좀 달라지고. 박 씨가 기소된 뒤에는 입증되지 않은 알리바이와 CCTV 외에도 과학수사로 밝혀낸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유사한 동물 털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박 씨의 옷과 유사한 면 섬유가 검출된 겁니다. 피해자와 택시기사 박 씨 사이에 강력한 접촉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라던 미세 섬유.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박 씨는 왜 무죄 판결을 받은 걸까? 택시에서 발견된 게 섬유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경찰이 피해자 옷을 들이대고 이거하고 유사한 걸 찾아달라 이렇게 타겟팅을 했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의 특성상 무수히 많은 미세 섬유가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미세 섬유는 피해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다른 승객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게 박 씨 측의 주장.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 국가수 재직 당시 실제로 이 사건의 미세 섬유 증거물을 감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홍성욱 교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일까?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 채취하면은요, 타겟 섬유는 극히 일부분이고 타겟 섬유하고 무관한 섬유가 거의 대부분인 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고, 따라서 감정인이 또 제일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수십 수백 개의 섬유 중에서 타겟 섬유 하나를 골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재판부는 대량 생산되는 옷의 일부 섬유를 단독 증거로 삼아 살인사건의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DNA나 지문처럼 아직은 그렇게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유죄가 가기가 어렵다. 시신과 가방이 유기된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DNA,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박 씨가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서 혈흔이 묻은 청바지를 찾아내기도 했지만 국가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청바지 미세 섬유는 수색영장 없이 청바지를 이미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여겨졌던 피해자의 사망 시간에도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4시 4분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검 결과 확인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때문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종 음주 종료 시점인 2시 30분 경으로부터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8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4시 4분경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본 유성호 교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따른 재판부의 사망시간 추정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번에 술을 마셨을 때, 즉 짧은 30분 이내에 술을 마셨을 때 그다음 술이 종료된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피크 농도가 이른다는 건데요. 근데 그 술자리의 행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훨씬 이전일 수도 있어요, 피크 농도가. 지금 이분은 친구들과 굉장히 즐거운 술자리였고 마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술이 깨는 거죠.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소주 반병,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4잔, 맥주 4잔을 마신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총 7시간. 그 사이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이른 시간에 최고조에 이르고 그만큼 빨리 감소했을 거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드마크 공식의 실험을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6시간까지 밀려버렸는데, 사실은 피크 농도를 앞으로 당겨서 3-4시간 사망 시각이 술자리가 종료 후에 4시간 이내로 보는 게 맞다. 이 공식 자체 적용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시각은 새벽 2시 30분이지만 12시 11분 노래방에 도착해 주로 노래를 부르고 배가 고프다며 편의점 앞에서 간식을 사 먹은 것으로 미뤄볼 때 최종 음주 시점은 훨씬 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취하진 않았었거든요. 인사불성 정도 그 정도 술을 마시진 않았고. 유성호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아무리 늦어도 당일 새벽 6시 이전. 그 시간은 휴대전화기 전원이 꺼진 새벽 4시 4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낭몽의 시간. 배수로에 갇혀버린 비밀의 열쇠는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맨션 앞. 우린 당시 피해자와 범인의 이동 경로를 직접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집까지 택시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모두 4가지. 각각 해안도로, 일주도로, 애조로, 중산간도로라고 불리는 4가지 경로. 범행 당시 각 도로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3시 8분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 시간인 새벽 3시 8분에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해안도로와 일주도로는 새벽 시간에도 차량 통행이 적지 않고 곳곳에 가로등과 상점 간판의 불빛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애조로와 중산간 도로는 민가가 없는 과수원과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이라 몹시 어둡고 인적이나 차량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범인이라면 오히려 애조로나 중산간 도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린 범죄 심리학자들과 함께 범죄자의 시각에서 그 가능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시신 유기장소의 특징과 가방 유기장소 및 소지품 등 사건의 객관적인 정보를 살펴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는 재판부에서 제시한 이 루트는 타당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금 이 경로를 주장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선택할 경우 그곳에서 일찌감치 범행과 유기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고 치면은 그러면 사실은 왜 저기로 가죠? 산에다가 완벽한 매장은 아니지만 뭘로 덮어놓으면은 사실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 용이한 방법들이 다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젖도랑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이유는 없죠. 시신 유기 장소인 배수로도 인적이 드문 곳이긴 하지만 범죄자의 입장에서 애저로와 중산간 도로 주변보다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량 통행이 없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겨울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범인 입장에서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가 범행 장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평소 이용하는 길과 방향이 전혀 다른 이 길로 접어들었다면 피해자를 태우는 순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 되는데 사건 현장 어디에도 계획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간 살인범이 여성을 노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했다면 아마 시신에는 굉장히 많은 폭행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쩌면 흉기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신에 남은 흔적이나 이런 것들, 시신을 유기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우발성이 강한 범죄로 보여가지고 실제로 피해자의 시신에는 목을 조른 흔적과 손바닥의 작은 절창 외에 어떤 폭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건 칼이라고 하면 너무나 얕어. 칼은 절대로 저렇게 건너뛰기 없어요. 헤어나려고 하는 상태에서 뭘 잡았지 않았을까. 날카로운 뾰족뾰족 나온 것을. 그런데 시신 유기 현장에서 피해자의 손바닥 상처와 관련된 작은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그 놀이개 있잖아요. 그 신체가 발견되는데 바로 위에 받으셨고 대주머니요. 그걸 딱 발견했어요. 시신보다 이틀 먼저 발견된 피해자의 가방 속 휴대전화기에는 장식품이 빠진 채 나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잠이 들었거나 구조 요청을 하려던 순간 범인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기지국과 가방이 유기된 위치는 범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시신을 유기했던 그 장소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운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차해서 눌러서 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시신이 유기되고 나서 자기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이 연고가 있는 지역이 아마도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가방이 발견된 장소 역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돌담 안쪽 숲. 그때는 뭐 도로도 좁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드나들면서 쓰레기를 막 버렸어 마구. 가방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가방 안에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긴 있었는데 뭐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조그마한 지갑. 범인이 가져간 것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뿐. 휴대전화기는 물론 신용카드와 통장 여러 개가 신분증과 함께 가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지품 안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시신을 은폐하려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가 없이 거의 그 지점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바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인은 비면식 관계의 단독범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휴대폰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사실은 모든 범행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의자 박 씨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사망 시간과 이동 경로에 대한 수사 결과는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박 씨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들은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모든 형사사건 확정 기록은 검찰청에 보관해요. 화성 사건 같은 것도 보면 경찰집 증거물이나 뭐 이런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건 미제 사건이겠죠, 미제. 피고인이 무죄가 나더라도 재판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미제 사건에서는 미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종결이 되면 무죄가 났든 유죄가 났든 검사가 됐든 경찰관이 됐든 추가 수사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록 제출은 가능해요. 그래서 수사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경찰도 추가 수사에 동력을 잃어버린 지금 그날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래서 결론은 연구다. 네.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고, 무스탕도 동물 털, 이거는 사실은 형태학적 감정과 완전히 다른 기법, 그 DNA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은 기본이고, 그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또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의 증거가 보존만 된다면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남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 사건의 범인을 특정할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